네, 이번에는 재물론 원문의 2편입니다. 원문 2편을 따지면 재물론이래, 재물론. 재물론이라 하면은 어떤 물품에 대한 이게 뭐 넣고 하면 한자로 설명을 하면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리를 하는 어떤 사물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자로 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 한자. 사실 뭐 번역을 해놓으면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보통 한자 원문으로 시작을 하면은 재물론에서 다 그냥, 그만둡니다. 왜냐면 아무 쓸모없는 한자, 지금으로 봐서 아무 쓸모없는 한자, 특히 한자는 그 명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자연의 어떤 것을 따지는데,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한문 절대로 보지 말라고 추천을 합니다. 한문 보는 순간 이 장자 재물론, 소유유 재물론은 완전히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한자를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지의 숨결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지의 숨결. 자, 남각자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각자기가 팔을 안석에 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네. 자, 팔을 이렇게 기대고 하늘을 쳐다보며 길게 한숨 이렇게 팔을 딱 이런 식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멍하니 몸이 해체된 듯이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자, 상당히 이 표현이 뭐 소설의 어떤 기법이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명상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어떤 거와 다르겠으면 명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선 하늘을 쳐다보고 안석을 기대 앉는 명상이라는 것은 자세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자세가 뭐 안석에 기대에 앉았다 그래서 명상 안 할 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길게 한숨을 쉬었는데 이것도 명상이 일부 멍하니 몸이 해체된 듯이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거는 이제 옆에 있는 안성자유가, 이게 본 것이네, 안성자유. 여기에서 이제 등장인물에서 우리가 네 글자씩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공자, 맹자 하다가 앞에랑 간에 남각자기하고 안성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남각자기라는 것은 뭘까요? 남각자기. 자기라는 것은 보통 이 존칭의 의미죠. 존칭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살면 종로댁, 옛날에 그 여성에 대해서 종로댁 그러듯이, 뭐, 서대문댁, 종로댁, 어디 뭐, 뭐, 화성댁, 뭐 화성에 출신 화성댁 이런 듯이 말하듯이 남각이라는 거는 남각이라는 남쪽에 사는 남쪽 곽이라는 성곽이거든요. 성곽. 그 성곽의 남쪽에 있는 어떤 그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그런 어떤 관리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겠어요. 따지고 보면 남각. 왜냐하면 그 성곽 남쪽에 산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다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지는 않지만 모르지만 이미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이게 은퇴하고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돈이라는 측면은 없다.
돈이나 권력은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공부는 뭐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남각자기의 얘기입니다. 한편 안성자유는 이게 지금 자유라고 해가지고 공자의 제자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자유, 안성이는 공자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귀족 가문의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의 공자의 제자가 이 저 다 시들어가는 그 형편없는 그런 어떤 남각자기를 모시고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선 이 남각자기가 그럼 누굴 얘기하느냐? 그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안성자유는 공자의 제자니까 약간 육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안성자유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몸은 시들어서 죽은 나무 같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자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좀 번역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각자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성자유야. 좋은 질문이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나 하는 얘기죠. 너는 사람의 소리는 들었어도 아직 대지의 숨결은 듣지 못했을 것이며 대지의 숨결은 들었어도 아직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자연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인간의 이치라든가 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소리는 들었어도 대지의 숨결은 듣지 못했을 것이며 대지의 숨결은 들었어도 아직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성자유가 물었다.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자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연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드렸듯이 한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한자를 공부하면서 여기서부터 막 몇 달 동안 지체가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지체가 됐어요. 한자 그거 생전 아무런 쓸모없는 한자를 갖다가 설명하고 해석하느라고 그렇게 저는 그랬습니다만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각자기가 대답했습니다. 돼지가 숨을 내쉬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일단 숨을 쉬면 온갖 구멍이 소리를 내는데 돼지가 숨을 쉬는 겁니다. 돼지가 숨을 쉬는 게 바람이고 돼지가 일단 숨을 쉬면 온갖 구멍이 소리를 내는데 너는 윙윙 울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자, 험하고 높은 산림 속에서 둘레가 100m가 넘는 큰 나무의 구멍. 자, 험하고 높은 산림 속에서 둘레가 100m가 넘는 큰 나무의 구멍.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나무 하나가 100m가, 둘레가 이게 100m가, 100사람이 지금 해야지 되는 그런 정도의 나무인데, 그 구멍은 어떤 것은 그 나무가 구멍이 크겠죠. 콧구멍 같고, 어떤 것은 콧구멍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입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귀 같기도 하고 가로지른 나무 같고 엄청난 큰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100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잴 정도의 큰 나무다고 하면 나무 그릇 같고 절구통 같고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바람 소리가 어떤가 하냐. 거기서 나는 바람 소리는 자, 바람 소리 보겠습니다. 물 부딪히는 듯한 급한 소리, 싱싱거리며 화살이 날아가는 높은 소리, 꾸짖는 듯 질타하는 소리, 들이마시는 것 같은 소리, 외치는 소리, 불맨 듯한 소리, 웃는 소리, 귀여운 소리입니다. 이거 뭐, 그 표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구멍이 뭐, 콧구멍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나무 같고, 그릇 같고, 절구통 같고, 막 하다가 나무 소리가 이 급한 소리, 높은 소리, 질타하는 소리, 들이마시는 소리, 외치는 소리, 볼멘 듯한 소리, 웃는 소리, 귀여운 소리 이겁니다. 그 앞에 바람이 웅웅 하면 뒤에 바람은 윙윙 화답을 하죠. 산들 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회오리 바람을 불면 크게 화답하는데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크고 매운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들이 텅 비어서 고요해집니다. 너는 흔들흔들거리고 살랑살랑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이게 나무의 바람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봐보겠습니다. 나무의 바람. 험하고 높은 산림 속에서 둘레가 100m가 넘는 큰 나무의 구멍은 어떤 것은 콧구멍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가로지른 나무 같고 나무 그릇 같고 절구통 같고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바람 소리는 물 부딪히는 듯한 급한 소리, 싱싱거리며 화살이 날아가는 높은 소리, 꾸짖는 듯 질타하는 소리, 들이마시는 것 같은 소리, 외치는 소리, 볼멘 듯한 소리, 웃는 소리, 귀여운 소리. 이게 지금 그 자연에서 나는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장자의 그 정말 대단한 그런 표현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바람이 응응 되면 뒤에 바람이 따라서 윙윙 되고 산들 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는데 그러다가 크고 매운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들이 텅 비어서 고요해진다. 너는 흔들흔들거리고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여기까지의 보통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야, 이 장자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말로 못하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 이거를 가지고 이 표현력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큰 감명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안성자유가 말했습니다. 이 대지의 숨결은 알았습니다. 이게 인 거죠. 대지의 숨결은 여러 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이에 해당하고 사람의 소리는 비파 같은 소리 악기에서 나온 소리로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늘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각자기가 대답했습니다. 남각자기가 대답했습니다. 부는 무릇
부는 소리가 일만 가지로 같지 않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구멍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모두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소리를 내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자, 이 재물론의 시작을 보면은 제 그 코멘트입니다. 재물론의 시작을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윙윙거리고 응응거리고 웩웩 거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당사자가 남각자기와 안성자유인 것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선입니다. 과거에는 성 밖에 사는 것은 바로 짐승의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므로 천민이나 노숙자가 백정 같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장자에서는 남각자기 혹은 동각자기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 안성자유는 공자의 제자로서 귀족이며 대부 출신입니다. 공자의 제자이며 대부인 안성자유가 노숙인 같은 처지에 남각자기를 모시고 선생님하는 장면이 우선 의미하기가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도가와 공자를 비교하기 위한 유가를 비교하기 위한 복선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소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큰 지혜. 큰 지혜는 너그럽지만 작은 지혜는 사소한 일이나 따진다. 이게 지금은 큰 지혜는 한가하다, 한란하다고 하고 작은 지혜는 간간하다고 한다. 이게 지금 한자로 봐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지만 설명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큰 지혜는 너그럽다. 작은 지혜는 사소한 일이나 따지는데 큰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작은 이야기는 수다스럽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방무라는 얘기가 있죠. 대방무. 대방무 자인데 이게 표랑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지구처럼 큰 이런 그거는 우리가 이게 엣지라고 그러죠. 이 저기 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서는 이거지만 크게 보면 이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큰 지혜는 너그럽고 작은 지혜는 사소한 것이나 따지고 큰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이걸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들어서도 꿈을 꾸어 쉴 사이가 없고 깨어나서는 밖에 욕망을 받아들여 사물을 접촉해서 문제를 일으켜 매일 속에서 싸웁니다. 어떤 경우는 너그럽게 마음 쓰고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마음 쓰며 어떤 경우는 세밀하게 마음을 써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활틀에 건 화살과 같이 튕겨나가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함이고 맹세한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승리를 지키려는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낙엽 떨어지듯 쇠퇴하는 것은 날로 소멸하는 것을 잃은 것이니 이처럼 세속에 빠져버린 행위는 되돌릴 수가 없다. 자, 이 작은 지혜하고 큰 지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작은 지혜는 사소하기 때문에 항상 자, 잠이 들어서까지 꿈을 꾸어 쉴 사이가 없고 깨어나서는 밖의 욕망을 받아들여 사물을 접촉해서 문제를 일으켜 매일 싸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 산지혜와 큰 거와 작은 거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어떤 경우는 너그럽게 마음 쓰고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마음 쓰고 어떤 경우는 세밀하게 마음을 써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큰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활트랙은 화살과 같이 튕겨난 것은 옳고 그름을 매겨 쏘는 것을 말함이고, 맹세한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승리를 지키려는 고집을 말함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낙엽 떨어지듯 쇠퇴하는 것은 날로 소멸해 가는 것을 잃은 것이니, 이처럼 세속에 빠져버린 행위는 돌이킬 수가 없다. 세속에 빠져버린 행위는 돌이킬 수가 없다. 키워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은 늙었지만 욕심이 넘침을 의미한다. 마음을 늙었지 욕심을 넘침을 의미하니 죽음에 가까이 가서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쁨, 분노, 애처로움, 기쁨과 억측, 탄식, 변심, 집착과 경망, 사치, 방종, 교태, 야함의 마음의 작용은 음악소리가 허에서 나오고 수증기가 버섯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수증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들이 상당히 요약이 돼서 결론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기쁨, 분노, 애처로움, 억측, 탄식, 변심, 집착과 경망, 사치, 방종, 교태, 야함의 마음의 작용은 음악소리가 허에서 나오고 수증기가 버섯을 성장시키는 것 같다. 밤낮으로 나타나는데도 그 감정이 일어나는 싹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으로 허에서 이것을 얻으니 이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일 것이다. 철학적인 얘기를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이 안성자유가 과연 알아들었을까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큰 지혜와 작은 지혜를 비교하면서 작은 지혜의 세세한 부분, 즉 작은 삶에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의 세세한 부분, 감정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니면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감정 주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것이 아니면 내가 없고, 내가 아니면 감정 주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진실에 가깝지만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다운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조짐을 알 수가 없다. 작용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아주 분명하지만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니 정은 있으나 형은 없다. 정은 있으나 형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그 혼백이 있으면 혼은 있지만 백이 없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정은 있으나 형이 없다는 것은 그 백, 즉 육체는 있지만 정신은 없다는 뜻이죠. 육체는 있지만 정신은 없다는 것이. 사람에게도 100개의 뼈마디와 9개의 구멍과 6개의 장부를 갖추고 있는데 나는 그중 어느 것과 가까운가?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그것들 모두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 모두를 신하나 첩으로 들 것인가? 신하나 첩은 서로 다스리기에는 부족한가? 그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군주가 되고 신하나 첩도 될 수 있는가? 어디엔가 참다운 주제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알듯 모르듯
그것은 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군주가 되고 신하나 첩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엔가 참다운 주제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참다운 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자연의 묘사에서 신체의 묘사로 주제를 바꾸어 가고 있는데, 독자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치를 채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신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독자에게 어려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가 주인일까? 그리고 누가 신하일까? 심장이 주인인가? 아니면 폐가 주인인가? 뇌가 주인인가? 누가 보다 큰 것인가? 독자들은 여기에서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중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자가 기억하는 것은 문장이 멋있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이런 문장을 듣고 나서 사실은 감동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큰 지혜와 작은 지혜 얘기까지 해서 그만하고 재물론 다음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